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식들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나스닥이 많이 하락하고 S&P 500도 하락을 했지만 다우지수와 러셀 2000은 상승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증시의 주도주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루였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도 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시총 상위 종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지난번 소개해드린 동일 가중 지수 S&P 500 지수 500개에 골고루 투자하는 이 지수로는 오늘 여전히 상승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러셀 2000을 꾸준히 밀고 있는 톰리의 의견을 브랜비와 시간 통해서 몇 번 전달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가 소속된 펀드 스트레이시 만든 자료를 보면서 그의 의견을 좀 더 자세하게 전해 드립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댈러스 페드가 내놓는 제조업 설문조사인데요.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이 차트와 미래 6개월 뒤를 내다보는 차트가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둘 간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격차가 지금 39에 달해서 2009년 보였던 43의 스프레드 이후에 가장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레드가 벌어질 때 러셀 2000의 모습이 어땠냐를 봤을 때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시점을 기점으로 러셀 2000이 상당히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톱니는 앞으로 이 금리 인하 국면에서 소형주가 상당히 각광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꾸준히 내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론이 많죠. 최근 그 바클레이즈 자료를 봐도 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축으로 러셀 2000의 평균 수익률이 그다지 재미가 없다 이런 점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침체를 동반한 금리 인하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보험성 금리 인하냐 여기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게 침체를 동반하지 않는 그런 금리 인하라면 아마도 러셀 2000을 비롯한 소형주는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부분, 예를 들면 차입 비용의 개선이 되겠죠. 이런 점에 좀 더 자극을 받고 증시가 갈 수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금리 인하 국면은 침체가 동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 역시 침체가 동반된 경우라면 러셀 2000은 물론 웬만한 지수는 조정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FOMC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고 일각에서는 7월 금리 인하 필요하다. 저번에 소개해드린 뉴욕 연은 전 총재 너들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이 보는 7월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고 9월 인하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텐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팀 밀하우스가 사실상 9월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기사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팀 밀하우스가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는 얘기가 많이 듣잖아요. 진짜 뭔가 교감이 있나 봐요. 9월 FOMC를 앞두고 시장과 연준의 간극을 좀 좁힐 생각인지 연달아 비슷한 유의 기사를 또 썼습니다. 보면 생각할 여지가 좀 있는데 내용을 좀 보면은 일단 제목이 이거예요. 왜 지금 당장 금리 인하가 안 되냐? 이게 소제목 중에 하나인데 이 9월 FOMC가 성명서부터 어떻게 진행될지 나름의 프리뷰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성명서에 단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 인플레이션의 개선과 포워드 가이던스의 변화 같은 게 파월 의장에 의해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왜 지금 금리 인하를 당장 인하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기사를 쓰는데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몇몇 전직 연준 위원들과 경제학자들이 당장 이달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연준의 고위 관리들의 생각은 내가 취재한 바로는 인플레가 목표치인 2%를 향해서 지속적인 궤도에 올랐었다는 확신을 완전히 갖고 있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은 아직 금리 인하가 바로 정당화되기는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이 단도를 쳐주는 거죠. 시장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혹시라도 시장이 7월 당장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다가 실망할까봐 7월은 확실히 정말 아니다. 이렇게 중계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물가는 안정적으로 2% 중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은 노동이고요. 이 노동 데이터에서 둔화가 나오면은 연준은 연준의 이중 책무, 즉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이유로 바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졸지 보고서가 나오는데 아직은 고용 둔화가 그렇게 심히 걱정할 수준까지는 아니구나. 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나온 숫자를 보면은 구인 건수가 818만 4천 건 집계가 돼서 전월 대비 823만 건보다는 좀 줄었어요. 4만 6천 건 줄었는데, 하지만 그 시장 예측치인 800만보다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치만 좀 짚어드리자면 채용이 534만 1000건으로 전월 대비 31만 4천 건이 줄었고 고용률이 3.4%, 지난달 3.6% 줄어들었습니다. 자발적 퇴직자 비율, 이직 시장에서 노동자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지표죠. 2.1%로 여전히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둔화된 수치인 건 확실하지만 여전히 시장 예상치를 웃돈 점, 그리고 여전히 팬데믹 이전 비교해보면 여전히 고용이 많다는 점, 이런 걸 봤을 때 둔화는 둔하지만 침체를 걱정할 수준은 아직 아니라는 거 이번 데이터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런 분위기라면 9월 인하는 역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굳어지는 분위기고요. 그러면 11월과 12월은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은 내려간다고 찍혀 있지만 페드와치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 게다가 올해는 대선 투표 직후에 FOMC가 11월 열리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프죠. 예측에 좀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FT가 잘 정리한 글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결국은 이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올지 말지가 변수다. 그런 얘기예요. 그에 따라서 연준의 결정이 영향을 받을지가 변수고,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는 뭘 예상하고 움직이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이런 의문과 해답을 FT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T 칼럼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린다면 이런 내용인데, 트럼프가 아직 인플레가 너무 높다고 얼마 전에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연준한테 금리나 서두르지 말라고 촉구를 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11월 선거 전에, 내가 다시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금리 인하하지 말라고 그렇게 트럼프가 말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게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하는 것을 막지는 않겠지만 연준은 이런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그 이유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기 때문에, 따라서 더더욱 이번 주 회의에서 당장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해리스가 된다면은 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충격은 없을 건데, 트럼프가 되면, 제 말이 아니고 FT 얘기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인데, 이 트럼프의 무역과 그다음 뭐 이민, 재정, 에너지 이런 규제 정책이 전반적으로 인플레를 유발할 거라는 신호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연준이 딜레마에 빠진다. 왜냐면 이런 잠재적인 충격, 예상되는 충격을 조기에 반영해서 이 계획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좀 미루는 게 되겠죠. 아니면 기다렸다가 혹시나 이게 금리가 너무 높아서 침체에 빠질 수 있잖아요. 이런 불필요한 리스크를 다시 짊어져야 하냐. 그 위험 사이에서 연준이 갈등할 소지가 높다. 근데 연준은 누가 승리할지 알 수가 없고 어떤 정책이 실행될지 판단할 능력이 없다. 만약에 트럼프가 되더라도 트럼프 정책을 인플레이션 재발로 연준이 미리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지금 기본 어떤 시나리오를 통째로 바꾸기보다는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내년 중반에 넓은 범위의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대비를 하자.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에는 트럼프 시나리오, 해리스 시나리오가 다 반영이 될 텐데, 그러면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내년 중반에 가장 유력한 금리 수준으로 4에서 4.5%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대비하자. 이런 FT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전해드린 톰리가 상승론자 중에 러셀 2000을 가장 세게 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의 상승론자 중에 그게 아니다, 여전히 테크주 질주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으로는 댄 아이브스 들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의견도 가져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이 모든 상승장의 회의론과 혐오론자들이 증가하는 동안 우리는 장애물을 겪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될 기술 강세 시장의 또 다른 속도 조절일 뿐이다. 예를 들어 MS 봤을 때 오늘 좀 안 나왔죠, 실적이. 지금 클라우드 관점에서 지능형 클라우드에서 상승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기타 요소들은 뭐 PC 이런 건 다 소음이다. 지금 캐펙스가 늘고 있지 않느냐. 지금은 AI 경쟁 국면이고, 유일한 적신호가 있다면 뭐 고객이 코파일럿을 덜 쓰거나 이게 형편없다고 여기는 그런 순간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체크를 해본 결과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검증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며 이게 지나면 다시 곰들을 동면 모드로 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날 엔비디아 주가 급락도 좀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MS가 2분기 클라우드 매출이 시장 예측치를 밑돌았다는 이유로 시장 내에서 좀 시간 외에서 좀 빠졌죠. 근데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펙스는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AMD가 오늘 뭐 실적도 잘 나왔지만 시간 내에서 바로 이 7% 넘게 오르는 그런 괴력을 발휘했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과연 아이브스 얘기대로 이거는, 오늘 보인 거는 기술주의 일시적인 속도 조절에 불과할지, MS의 캐펙스 증가와
이런 AMD 실적 호조를 믿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톰리 얘기대로 주도주의 바통이 소형주로 좀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증시 조정이 오는 건지 앞으로 면밀하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오늘 증시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유력한 원인 중 하나로 장 초반에 나온 뉴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 소문이 돈 게 있는데, 소문이 아니죠. 이 니케이가, 공신력에 있는 니케이가 이걸 보도했기 때문에 파장이 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거는 엔캐리 트레이드 포지션의 일부 청산을 뜻하고, 과거 비슷한 국면에서 반도체주가 빠졌던 걸 기억한 시장이 오늘 선제적으로 장 초반 반도체주를 빼고 시작했다, 이런 설도, 이런 소문, 이런 것도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브랜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올걸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